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4.13 총선 끝난 지 어느덧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에 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제목은 이런 겁니다. 4.13 총선 평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진로 이런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집필을 맡은 이진복 수석연구위원은 총선 평가를 딛고 다가올 2017년 시대 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전략에 숨어 있는 이 보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수석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팟짱의 첫 번째 출연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십사 부탁드렸더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번 총선 결과가 국민이 만들어 주신 하늘이 주신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은 모든 식구들이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내년도 반드시 정권 교체, 시대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네.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 많은 좀 힘을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 팟짱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민주정책연구원 홍보를 하고 계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 자, 이번 보고서 보니까 50매 분량 아주 간편하게 잘 볼 수 있게 그 민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이 열어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얘기를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승패 요인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셨어요. 새누리당의 참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미스테리. 어떻게 이겼지? 이런 미스테리. 그리고 국민의당은 강철수 효과.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번 총선 좀 지나긴 했는데 각 당의 승패 요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4.13 총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미스터리한 반전 드라마였고 네. 무엇보다 물론 뭐 막장 드라마 요소가 상당히 강했죠. 막장 드라마. 예. 근데 먼저 이번 선거의 특징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기존의 선거를 바라보는 네. 낡은 문법으로는 읽힐 수가 없는 선거였어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가 다 틀렸죠. 그렇죠. 네. 여론조사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여야 진영 간 갈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 내 내분, 야당 내 내분, 이 진영 간 갈등, 진영 내 갈등, 진영 그런 내분이 주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정권 4년차 중간 평가 선거인데도 거의 정권 심판구가 들리지 않는, 네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야당에 대해서 항상 발목 잡는 야당 심판 얘기했는데 네. 거의 네거티브가 없는 최초의 선거였지 않느냐. 그 두 번째는 지지층 이탈, 기존 양재 정당에 대한 지지층 이탈이 대규모로 발생했던 선거였다. 네. 정권 4년차 중간 평가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점점 많아지고 네. 그건 당연한 건데요. 또 한편으로 야당 심판론 또한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표를 보면 지난 대참패를 당했던 2004년 탄핵 역풍 때보다 더 낮습니다. 더 낫다. 예. 어. 거의 유사할 정도로 네. 그때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더민주도 우리가 81석이라는 대참패를 당했던 2008년 총선에 유사한 정당 득표를 얻었어요. 그럴 정도로 지지층이 대규모로 이탈했던 선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영 내 내분과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기존 정치 불신, 정치 혐오, 양당의 불신이 심해지면서 네네. 부동층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부동층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존 양대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에서 부동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제1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데 네. 거기서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50, 60 세대에서도 부동층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역적 기반에서도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양대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에서 부동층이 상당히 많았던 선거. 그래서 이 부동층 때문에 여론조사가 사실상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각 당의 승패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더민주가 무엇보다 일당을 했죠. 근데 네.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일당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지지율에서 네. 우리가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81석을 얻었던 대참패를 당했던 수준의 네. 정당 득표를 얻었고 또한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빵석을 했죠. 아니 3석을 얻었습니다. 세석을 얻었나요? 예, 아, 예. 호남에서 이렇게 광주에서. 예. 예, 괴밀적 타격을 예. 입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당을 했어요. 그 핵심적 요인은 물론 이제 PK에서 선전한 것도 있지만 핵심은 지역구의 절반에 달하는 네. 수도권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이 압승의 그런 비결이 뭐냐? 네. 아시다시피 분할 투표라고 했죠. 야권 지지층이 수도권 야권 지지층이 정당은 국민당을 찍었지만 지역구 후보에서는 민주당으로 몰아줬어요. 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얻었던 지역구 후보 득표로 보면 지난 총선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압승을 했냐? 네. 그건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10% 내외의 지지층 이탈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새누리당이 저번 선거에 준하게 네. 득표를 얻었다면 우리가 오히려 대참패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10% 아까 말씀드린 진방 역풍, 탄핵 역풍에 비견되는 진방 역풍인데요. 네. 이 진방 역풍에 의한 10%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거죠, 사실. 예. 예측이 불가능한 선거였다.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거대 양당 모두가 지지층이 이탈해서 예컨대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만 정당은 막 국민의당을 찍는다던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지만 정당은 또 국민의당을 찍는다던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해서 정당 득표를 많이 한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번 선거에서 최대 그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예.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23전 23승?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런 그게 언제 기준입니까? 아, 참여정부 때 23전 23승인데요. 네. 이건 조선일보가 네. 그 박근혜를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기 위해서 23전 23승인데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어, 조선일보가 김장수 이순신 박사 장군의, 네. 김장수 박사의 글에 의하면 뭐 46전 46패라고도 하더라고요. 40전. 여튼 참여정부 때 전패를 당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참여정부 때 전패를 당하고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끊임없이 선거의 여왕으로 한국 정치에 아주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참패의 원흉이 됐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이 보고서에 쓰셨는데요.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실력이 이번 총선에는 왜 먹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 대표, 박근혜 정치라고 할 수 있죠. 박근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이해창 대표가 물러난 후에 등장했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뭐 딴나라당, 네, 딴나라당. 꼴통 딴나라당 이렇게 비판을 받았어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히 새누리당은 삼각편대로 보수 진영을 재편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략 30%에서 40%의 지지도를 얻어요. 예. 콘크리트 그리고- 지지율이라고 그렇죠. 하는. 예. 그리고 15%의 자칭 애국 세력, 유라이트 세력. 애국 세력, 예, 그렇죠. 애국 세력. 이런 네. 극우 세력이죠. 극우 세력. 예. 예. 그리고 세 번째가 40%의 새누리당입니다. 이 새누리당은 김무성, 유승민 라인에서 보듯이 대단히 유연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9%까지 지지율이 추락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40%를 유지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실망한 정권 실망층이 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을 여전히 지지해요. 이 10% 정도가. 네. 이 삼각편대 역할 분담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네.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끊임없이 심판론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요.
박근혜 정치의 핵심은 그쵸. 끊임없이 적을 만든다. 그렇죠. 황당하게 예. 지난 대선에서 예. 5년 전에 일인 친노 심판론을 내걸어요. 그 MB 심판이 최고조에 달하는 선거에서 예. 친노 심판론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도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을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도 발목 잡는 야당. 요새 좀 그쵸. 주춤해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야당이 내용에 빠져서 무력화되면 네. 갑자기 자당 유승민 대표를, 그것도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작년 6.25 국무회의 석상에서 네. 했죠.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네. 배신자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국회 심판을 얘기하고 네. 요지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치는 스스로 자기 실력으로 자립할 수 없는 항상 적이 있어야지, 적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서 반사 이익을 얻는 네. 그런 양극화 정치다. 양극화 예, 정치. 뭐 자석에 비유할 수 있겠죠. 예, 예. N극과 S극이 있으면 자성이 항상 반대편에 S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N극이 자성을 예, 발휘하죠. 예.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적을 만드는데 야당이 작년에 내홍에 빠져버리니까 네, 네. 더 이상 적을 찾지 못하니까 내부에서 적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자살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이겼던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나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번 선거에서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했다. 내부에 총질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력한 대권 주자이자 네. 선거를 진주지할 김무성 대표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인 이항구를 옥새 들고 나르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황당한 일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야당 혹은 그 바깥에서의 정치적인 적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부로 화살을 돌려서 차기 대선 주자 1위인 김무성 대표도 바보로 만들면서 자기 정치를 이렇게 좀 박근혜 신화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그 16년 만에 여소야대라고 했지만 지금 다시 탈당파들이 복귀하면서 다시 또 여대 야소 구현이 됐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첫 판에는 졌지만 지금 다음 라운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정치가 이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명분을 선정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정치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과 타협하니까 배신자로 규정해요.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치 정상화를 얘기합니다. 경제 활성화도 못하고 성장도 못하는데 경제 활성화를 얘기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말로만으로 명분을 선점하는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정쟁 대 민생 세력으로 구분해서 상대방을 정쟁으로 해요. 네. 정쟁 세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생활인의 보통 사람의 절박한 삶의 과제인 민생을 실제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생을 정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코드가 먹혔던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코드가 안 먹히는 정치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20대 국회 초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민생 정치 그리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근데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가 노동법 문제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좀 바뀌고 있다. 이제 그 자리 이동을 하고 있다. 정치 의제들이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또 다른 뭐 5년 전 자고 있던 친노 심판론이 다시 들고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대목인데 4.13 총선 직후에 새누리당이 그 선수로 등판시킨 사람은 바로 이제 친박의 후보라고 부를 수도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물론 이제 지지도는 높은데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이런 여론이 실제 국내 한국 언론 시장에 이제 점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 전략을 어떻게 짤지 그것도 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좀 보고 계실 텐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거의 닭 쫓던 개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MB 심판을 전면으로 내고 정권 심판을 전면에 열고 네,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랬죠. 2012년에 네. 근데 당시 박근혜 후보. 그죠? 그 전에 총선의 비대위원장이고 나중에는 이제 후보가 됐었죠. 네.
상당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참여정부 시기 최장기 민주화 이후 최장기 장외투쟁을 이끈 극단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MB 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취해요. 그래서 이른바 핵심적 정치 갈등 이슈였던 종편이라든가 대우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세종시 문제도 조종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총선에 닥치자 친이 한나라당을 친박 새누리당을 변신시켜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의 당 강령에 명문화하고 그랬죠. 김종인 현 우리 대표님이시죠. 네. 이상동 교수 네. 등을 네. 영입해서 새누리당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색깔을 즉, 바꿔버렸죠. 이 얘기는 뭐냐? 네. 정권 심판이 70%까지 그 동의하고 정권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를 통한 박근혜 당선을 정권 교체로 보는 유권자들이 절반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네. 이들에게 어필함으로써 MB 심판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실망한 층이 야당에 몰표를 던지는 걸 방어해요. 이 얘기는 다음 내년 대선에서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 심판에 다시 초점을 맞춘다면 반기문이 등장했을 때 또 다시 좌표를 잃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타겟을 잃을 수가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회에 출마한다면 그때 네. 전면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만에 하나 유승민, 정유아 의장 또는 다른 참신한 사람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새로운 당으로 출범한다면 네. 그래서 차별화를 한다면 네. 정권 심판에 그런 반사이익에 안주했을 때 우리는 지난 총선에 지난 대선에 그리고 총선에 우를 또 반복할 수 그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이 패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변신할 거다. 이를테면 지금은 이렇게 막 뭐 지지부진한 것처럼 나서지만 예컨대 이제 그 내년 대선 이제 1년 6개월 남았는데 선거 앞두고 완전히 또 탈각해가지고 전혀 다른 당으로 변신해서 새로운 후보를 앉혀서 국민들이 옛날에 새누리당은 다 있게 만드는 그리고 새로운 대립 구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저 당은 믿을만하다, 저 후보는 찍어줄만하다 이런 식으로 변신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흘러간 옛 노래 또 부르고 정권교체 심판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럼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 코드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분석 정도는 도하에 많은 국민들도 다 할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뭐냐? 이제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판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오직 민심이 원하는 것, 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정치 혐오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2%대예요. 국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4%대. 그리고 정치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우간다보다 낮아요. 우간다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수준보다 낮은 엄청난 정치 혐오, 정치 불신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네. 이것은 뭐냐? 이런 극단적 대립, 양자택일을 강요하면서 대립의 정치 속에서 실제 그 생활인의 절박한 삶의 과정에 민생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네. 솔루션이 없는 정당이다. 그쵸, 그쵸. 이런 비판이 많았죠. 예. 이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치다운 정치를 회복해서 네.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오직 민심, 오직 민생의 길로 가야 된다. 그 속에서 수권 정당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런 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그 당연한 명제인데 이게 좀 실천 과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신뢰가 쌓이는 건데 말은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정치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신뢰할 만큼의 어떤 성과
나타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게 문제는 구도로 좀 보자면 이제 새누리당은 상수란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국민의당이 분화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 3분할 구도가 될 텐데 이 3분할 구도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 분열하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대해야 된다. 뭐 단일화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단일화에 대한 것도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을 반복할 거냐. 아니면 이미 3분할 구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3분할 구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정책연구원 내부에서는 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아까 보수 진영의 네. 그 삼각편대, 중도 보수 삼각편대라고 할 수 네, 네, 있죠. 네.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칭 애국 세력과 유연한 새누리당, 책임 있는 박근혜라는 삼각편대로 대단히 역할 분담을 했어요. 이게 모순되지가 않아요. 사실 내부적으로 대단히 모순될 수 있는데 이게 모순되지 않고 지지층을 최대한 넓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0%까지 한때는 그 지지도를 높였고 안정적인 40%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30% 떨어졌죠.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확장된 야권 세력이다. 야권 확장의 지표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의 그 정권 실망 부동층, 박근혜 네. 대통령에 실망했지만 예. 이들이 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항상 새누리당을 지지했거든요. 이들의 핵심은 누구냐? 50대예요. 50대. 50대? 예. 예. 486 또 586입니다 지금. 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층 네. 그렇지만 이들이 새누리당을 이번에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당으로 왔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과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역할 분담 관계로 돼 있다. 그렇지만 네. 큰 틀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층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후보 연대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뭐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에야 뭐 정부 통령제가 될 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선 후보가 이제 상수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를테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2011년 박원순 당시 시민운동가 와 그 박영선 그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했던 방식으로 뭐 그렇게 장외에서 단일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또 경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또 경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절차를 밟으면 과연 하나의 야권 단일 후보가 가능하겠냐. 이런 회의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실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쵸, 그 후보들이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대선에서 네. 저번 선거만 통진당 이정희 후보 대선만 이정희 후보가 중도 사퇴 막판에 사퇴한 거지 그 전까지는 다 3자 구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권영길 후보가 등장했어요. 그랬죠. 사실상 3자 구도였지만 2강 1약 관계였죠. 그렇죠. 2강 1약. 네, 예. 2강 그렇지만 1약 이번에는 관계였죠. 근데 중요한 건 네. 물론 이것은 뭐 어떤 연합 정치로 할지 뭐 막판 뭐 후보 단일화로 할지 뭐 그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당이 국민의당을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의당으로 이탈한 새누리당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실망층들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0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당은 지금 네. 호남에서 더민주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부동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들이 다 그 국민당을 지지했군요. 그러니까 호남의 그런 부동층들, 네. 더민주 실망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호남의 부동층들을 잡기 위한. 여러 이제 분석이 있는데 호남이 중요한 건 이 야권 분열이 네. 이미 호남이 분열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지만 의석수로는 정당 득표율을 봤을 때는 50대 30이에요. 우리가 30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지층은 이미 분열된 상태다. 현재 상황은 어느 때와 유사하냐면 2004년 열린우당이 호남을 석권했을 때 의석수로는 당시 30석 중 25석을 석권했어요. 네. 근데 정당 투표율로 봤을 때는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지금과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분열이 조짐이 보였죠.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은 당시 민주당 그리고 전북은 열린우당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 총선에서 이제 다시 합쳐졌죠. 통합민주당으로. 그때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 투표율 40%대였어요. 네. 다 질 거로 생각해서 네, 실망해갖고 네, 야권 지지층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호남도 똑같이 투표를 안 했어요. 근데 2008년 지난 대선에서도 네. 지난 총선에서도 2012년 총선에서도 네. 그때는 이제 MB 심판 분위기가 엄청나게 높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광주 전남 호남에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호남에서 상당히 투표율이 네, 높은데 네, 네.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미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호남은 분열된 상태로 있었다. 이 호남 분열이 바로 야권 분열의 사실상 뇌관이었다. 이미 휘말유는 뿌려져 있고 거기에 라이터를 댄 거죠. 예, 불씨를 그냥 네. 폭발한 겁니다. 즉 근데 왜 이들이 더민주 제1야당을 계속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호남 몰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호남 더민주 입장에서. 그렇죠.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호남 몰표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호남 몰표를 얻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표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라는 명분 때문에 정권 네. 교체를 위한 전국 정당화 명분 때문에 그냥 표만 줘라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호남의 인지로 하죠. 근데 호남의 중요한 건 인지로. 네. 그러니까 소리 없이 표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호남 색깔을 내면 다른 지역에서 표가 안 오니까. 표가 안 오니까 가만히 있어라. 니네는 표만 줘라. 그거 근데 반발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목표는 정권 교체예요. 호남이 원하는 것은 네, 네. 호남 자민련이 아닙니다. 호남 자민련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여정부에 지금까지 계속 져왔어요. 사실상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것 제외하고는 거의 네. 연전 연패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텃밭인 선거에서도 졌어요. 네. 예를 들어 순천 네. 이정현 후보한테 그렇죠. 재보궐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작년에는 출향 호남인들이 밀집한 관악이나 성남 중원 수정에서도 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텃밭에서도 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만히 소리 없이 표만 줘라. 근데 바로 그 정권 교체를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제1야당의 절대적 무능이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가지도 없는데 싹수도 없는 싸가지도 없고 싹수도 없는 정당. 그러니까 될 것 같지도 않는 거죠. 네. 정권 교체를.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40% 가까이가 네. 계속 무당층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이번 총선 직전에 네. 국민당이 8%까지 떨어집니다. 한 자릿수로. 그리고 호남에서 우리가 더블 스코어로 앞서요. 예. 그 직전에 그러니까 네. 설날 직전에는 국민당이 우리를 추월하거든요. 네, 네. 안철수 신당 바람이 넣었을 때는 예, 아까 말했듯이 40% 가까운 호남 부동층의 지지를 얻는데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더블 스코어로 앞서요. 근데 다시 설날 이후부터 네. 급전직하해서 우리가 다시 더블 스코어로 호남에서 앞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안철수 신당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민의당으로 창당해서 바꿨죠. 국민의당을 지지를 철회했던 호남 유권자들이 네.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여전히 무당층으로 남아 있어요. 이들이 40%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싹수도 있어야 되고 네. 싸가지도 있어야 된다. 예. 우리가 호남의 정서와 이익도 옹호하면서 또한 동시에 정권 교체 대표 주자라는 것을 확실히 어필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권 교체의 확실한 주자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 싸가지도 있고 싹수도 있는 정당이 돼야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2017년에는 그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시대 교체의 과제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 보고서에서 남겼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정권만 바뀌는 게 다냐?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더라. 정권은 바뀌었지만 내 삶의 변화는 없더라. 그러니 정권 교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론도 사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2017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우리 국민의 삶, 그 정권이 바뀐과 동시에 내 삶도 바뀌는 여지가 생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간략하게 어떤 메시지로 저희가 읽으면 되겠습니까? 시대 교체는 뭐 시대 정신, 시대 교체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혐오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신뢰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서영교 의원 파문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또 저렇게까지 완전히 그 새누리당에서 범직한 그런 문제들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있네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를 위한 과제는 이제 나중에 먼저 이제 시대 교체에서 시대 교체를 시대적 과제는 뭐냐? 네. 그럴 때 저는 이 대치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변해야 된다. 즉 대결의 정치 시대에서 타협의 정치 시대로 진화하는 그래서 실제 민생을 해결하고 인기 없는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체제는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2003년 체제 관점에서 볼게요. 2003년 체제. 예, 예. 이 2003년 체제 지금 유의미한 정치 세력은 2003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세력은 친박과 친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항상 적을 만드는 정치예요. 그럼 박근혜 정치의 정치 파괴에 맞선 저는 이번 총선 결과는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협치, 타협의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다운 국민의 정치를 민심이. 예. 예, 복원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박근혜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패배했거든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냐.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잃어버린 꿈. 우리가 지난 2003년 3년부터 보면 세 번의 그 국회 18, 19, 20, 17, 18, 19죠. 네. 세 번 국회 보면 지금 19대 국회는 식물국회예요. 헌진화법 때문에 네. 대결의 정치 때문에 그렇지만 뭐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예. 그랬죠. 19대 국회. 17, 18대는 동물국회입니다. 더불국회. 엄청난 장애 투쟁과 육박전을 몸싸움과 했죠. 예.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예.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머 막. 그렇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증폭형 정치인데요. 예. 우리가 언제까지 동물의 정치, 식물의 정치를 봐야 되냐. 노무현 대통령의 잃어버린 꿈은 바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 사는 정치, 사람만이 타협을 할 수 있어요. 타협이 없는 사회는 100% 한다, 100%를 관철시킨다. 그건 독재 사회예요. 0%다. 식물 정치예요. 식물 정치. 무정부 상태예요. 그건. 네. 즉 사람만이 타협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상식과 원칙과 상식은 바로 타협이 아닌가. 바로 이 정신을 실현시켜야 된다. 이 꿈을.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일보 진전하면서. 네, 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7년 체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건 민주화와 관련된 건데요. 네. 1단계 민주화가 그러니까 제야의 1단계 민주화가 네. 반독재 투쟁을 통한 군정 종식이었어요. 네. 이걸 실현시킨 게 이제 87년 체제죠. 네. 그리고 야당다운 야당의 2단계 민주화는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주의 내용적 기초 조건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체제는 대결의 정치에 기초했어요. 근데 87년 체제 이후 30년이죠. 네. 내년이면. 네. 그렇다면
제3단계 민주화는 뭐냐? 그것은 바로 수권 정당의 바로 정치 정상화, 타협을 통한 정치다운 정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 구조 개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관련해서 그런 방향이 뭐냐? 아까 뭐 우리 당내 문제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런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첫 번째는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네. 그런 문제 증폭형 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 네.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타협이 필요해요. 일상적 스몰딜이 필요합니다. 일상적 스몰딜.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기가 없고 고통 분담이 필요한 그런 구조 개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른바 4대 구조 개혁도 있을 수 있고 네. 저출산 고령화 엄청난 문제예요. 그렇죠. 국가 경쟁력 관련해서도 엄청나고 중국에 이미 치월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뭐 해운이나 철강에서 이런 건 엄청난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빅딜이 필요해요. 이런 스몰딜과 빅딜이라는 이런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한 이런 정치 문화를 새로 확립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거의 난파 상태에 있다. 우리는 공동 운명의 이슈예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나 국가 경쟁력은 보수의 이슈도 아니고 진보의 이슈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이슈도 아니고 더민주의 이슈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존망의 이슈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년 체제 이 시대적 과제를 다한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국민 직선제를 막는 것이 당시 핵심적 요소였고 이것들이 해결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 직선 단임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수명이 다한 87년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래서 대결의 정치를 제도화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를 타협을 제도화한 새로운 권력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해 내기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바람은 복지국가의 꿈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바로 사람 사는 세상,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차별, 그리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심각한 임금 차별, 이런 그 분배의 차별 때문에 생기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모순적 상황들을 이제는 좀 해결할 때가 됐다. 그것을 해결하는 정치의 지혜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전략 안에 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오늘 그 이진복 박사님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전략 총선 평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가끔 출연하셔서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오셔서 또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